힘과 운동 2를 시작해 봅시다. 힘과 운동 2는 힘과 운동 1하고 이어져서 결국 힘의 사용법, 여러 가지 힘을 적용해서 어떤 운동들을 계산할 수 있는지 이런 걸 보는데, 힘과 운동 2는 좀 더 까다로운 힘들, 마찰력이라든가 원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게 돼요. 먼저 마찰력을 살펴볼 텐데, 마찰력은 그 힘인데 힘력자를 잘 안 쓰기도 해요. 그냥 마찰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프릭션, 영어로도 frictional force까지 굳이 하지 않고 그냥 프릭션 그러면 이제 마찰력이에요. 순한글로는 이제 쓸림 힘이란 말도 한때 유행, 순한글 버전 다 있어요. 왜냐면 마찰, 이게 한글처럼 보여도 한자어야. 그 마자도, 찰자도 쓰긴 힘들지만 연마할 때 그 마자가 이 마자거든요. 이게 한자어고 얘는 이제 순한글이에요. 어쨌거나 프릭션은 기호를 소문자 F를 보통 사용해요. 벡터 표시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왜 안 하냐면 굳이 뭐 방향을 말해주지 않아도 마찰력의 방향은 대략 알 수 있거든요. 항상 마찰력에 대해서 제가 필기는 안 했는데 딱 한 가지 얘 방향이나 뭐 이런 거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 단어는 뭐냐면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이다. 이런 말이 좋아요. 마찰력의 방향을 파악할 때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겠어요. 그리고 이 마찰력은 상황은 이런 건데, 질량을 가진 물체가 상자처럼 그려져 있는데 어떤 평면 위에 놓여 있는데 5장까지는 우리가 마찰이 없는 평면이라고 꼭 이야기를 했었어요. 맨질맨질한 평면이다 그랬는데 6장에서는 이제 그게 문제에 마찰이 있다 이렇게 주어질 수가 있어요. 표면이 뭐 고무판이고 뭐 위에 있는 메스가 고무판 마찰이 심하니까 쉽게 운동을 하지 못하겠죠. 그런 상황인데, 마찰은 이 경계면에서 이 분자 간에 서로 상호작용 때문에 생겨요. 마찰력은 오리진은 전자기력이라고 했었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을 거고, 마찰력이 작용하는 게 이 계면이기 때문에 마찰력의 방향이나 마찰력을 그림에 그릴 때도 이 계면에 가깝게 이렇게 보통 그려요. 다른 힘들은 이 어떤 매스라면 매스의 센트럴 매스, 질량 중심점 기준에다가 이렇게 화살표들을 긋는데 힘의 외력이 가해진다면은, 마찰력은 꼭 이 어떤 면에 작용하기 때문에 그 면의 평행한 방향으로 적고, 이 경우 이 물체를 이제 왼쪽으로 힘 F가 밀려고 하는데 밀리지 않도록 마찰력이 오른쪽으로 작용을 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그리고 있어요. 이런 이제 수직 항력이라든가 중력은 서로 반대로 작용해서 없어질 거니까 신경 끄면 되고, 수평 방향의 힘 외력 F와 마찰력 스몰 f 사이의 관계인데, 마찰력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려면은 요 그림을 저는 항상 학생들한테 이야기하고, 학생들도 평생 이 그림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불행한 것은 여러분들 책에 이 그림이 잘못 그려져 있어요. 여기 있는 요 fs 최대값, 이 최고점이 fs 최대값인데 요거랑 바뀌어 있을 거야. 내 책은 그렇더라고. 책마다 다른지 모르겠지만 플레이스먼트를 잘못해가지고 이 텍스트 박스를 잘못 놓았나 봐. 그래가지고 요 둘이 바뀌어 있는데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하여튼 이 그림은 마찰력을 시간에 대해서 그린 그래프예요. 요 그림 X축이 뭔지도 되게 헷갈리는데 X축은 정확하게 시간이에요. 그럼 어떤 상황이냐? 힘을 점차 늘려본 거예요. 최초 제로 타임에서는 힘이 0이었어. 그러다가 여기서부터 힘을 시간의 증가 방향, 시간의 증가 방향으로 힘을 점점 늘려본 거예요. 요 물체가 있는데 요 물체를 처음에는 안 당기다가 0번 상황, 힘이 0이었다가 점점 힘을 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0번 상황에는 힘이 없으니까 마찰력도 없겠죠? 운동을 하려고 안 하니까 마찰이 굳이 작용할 필요가 없잖아. 우리는 저 상황에 마찰이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마찰력이 없다. 근데 이제 1번 상황, 제가 여기다 넘버를 붙여놨는데 0번은 원점이고 1번은 요 직선 구간이고 2번은 요 수직으로 툭 떨어지는 구간이고 3번은 뭐 약간 진동을 해가면서 이게
플래토에 도달하는 이 부분을 이제 3번이라고 한다면은, 왜냐면 이게 실험 데이터거든요. 실험을 하면 이를 실험을 할 수가 있는데, 잡아당기면 이 물체가 가만히 있지 않거든. 운동을 시작할 때 덜컹덜컹 뭐 흔들흔들 하기 때문에 이 출렁출렁한 그림을 그렸고, 네 구간으로, 여러분 책에는 뭐 5개, 6개로 나눠놨는데 되게 헷갈리니까 저는 딱 4개로 0, 1, 2, 3으로 나눠서 이제 설명을 할게요. 1번 구간이 이제 학생들 기억해야 되는 구간인데, 1번 구간은 뭐냐면 정지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얘는 정지 구간이야. 외력이 가해졌는데 밀리지 않는 상황이죠. 그래서 무거운 물체가 있는데, 무거운 물체가 내가 힘을 가했는데 밀리지 않는 거예요. 앞에 뭐 1톤짜리 바위가 있어. 내가 밀어도 F는 밀려야 되는데 안 밀리는 게 아니라 안 밀려요. 왜? 왜냐하면 내가 간 F뿐만이 아니라 밑면에 마찰이 있기 때문이죠. 그 마찰은 얘가 움직이지 않게 하는 마찰이기 때문에 정지 마찰이라고 부르고요. FS, Static Friction이라고 해요. FS, 정지 마찰. 이 물체가 정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가해지는 마찰은 다 정지 마찰이에요. 물론 이제 물체가 정지한다는 걸 바닥면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정지한 걸 말하는 거다. 자동차 바퀴 같은 것은 바닥면에 대해서 항상 정지해 있어요. 자동차 바퀴가 얌전히 굴러갈 때는 정지 마찰이에요. 자동차 바퀴가 미끄러져서 바닥에다가 지우개 자국을 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운동 마찰이야. 그러니까 정상적인 자동차는 다 정지 마찰로 다녀요. 카레이싱 하는 애들 빼고, 카레이싱 할 때 처음에 바퀴를 한번 태우잖아. 이렇게 뿌앙 해가지고 막 바퀴를 태우고 연기를 한번 낸 다음에 이렇게 출발하잖아요. 접지력을 좋게 한다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괜히 타이어 수명만 줄어들 것 같은데. 공장에서 알아서 잘 만들었을 텐데, 그지? 뭐 그런 게 있어요. 그 상황은 이제 지우개 자국을 바닥에 만드는 상황은 이제 운동 마찰이에요. 그래서 운동의 상태가 정지면 정지 마찰. 그래서 이 상태에선 정지 마찰이 작용해요. 외력을 내가 가했는데 정지 마찰이 작용하는데, 이 정지 마찰은 문제가 상수가 아니에요. 내가 외력을 X축으로 쭉 늘려가는 거에 비례해서 정지 마찰이 똑같이 똑똑하게 내가 물체를 미는 만큼 똑같이 되밀어요. 그래서 안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이 힘의 평형 상태를 이루는 거라서 이 F 값이 하나가 아니라 쭉 늘린 거예요. 밀리기 직전까지는, 상당한 힘을 가할 때까지는 힘을 가했는데 안 밀리는 거야. 힘을 늘렸는데 안 밀리는 거야. 그래서 이 FS 값은 변해요. 상수가 아니라고. 정지 마찰 값은 여기 FS,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정지 마찰이 가질 수 있는 값이에요. 그런데 얘도 한계가 있어. 어느 값까지 가면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는 한계. 그걸 FS max, 소위 최대 정지 마찰이라고 해요. 최대 정지 마찰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이 접촉면에는 최대 정지 마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정지 마찰이야. 정지 마찰 그러면 여기 원점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또는 상수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어요. 다 틀렸어요. 여기 전체야. 정지 마찰은 폭이 넓어요. 내가 걸어 다닐 때 땅바닥과 내 발바닥 사이에도 정지 마찰이 작용하고 있고, 내가 칠판에 초크를 칠할 때도 정지 마찰이 아니고, 이건 운동 마찰이겠네. 상대적으로 미끄러졌잖아. 이건 운동 마찰. 자, 1번 상황이에요. 미끄러질 때까지는 안 미끄러진다. 뭐 알아서 해석하세요. 힘의 평형 상태다. 균형을 이룬다. 미끄러지기 전에는 미끄러진 것이 아니다. 힘은 가했다. 그러나 움직이진 않았죠. MA는 0이야. MA는 0. 관성의 법칙, 1법칙이 성립하는 상황. 자, 이제는 운동을 막 시작하기 시작하는 점, 운동 시작점을 생각해 봅시다. 어느 순간 밀려요. 어느 순간 밀리는데 급격하게 밀려요. 크리티컬 포인트가 있어요. 뭔가 경계가 갑자기 명확한 것처럼 어느 순간 팍 밀려요. 밀리는 그 순간에는 갑자기 힘이 없어진 것처럼. 왜냐면 그때까지는 이 정지 마찰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정지 마찰이 더 이상 워킹하지 않거든. 그 다음 상황에서 작용하는 마찰은 운동 마찰인데, 일반적으로 항상 운동 마찰이 이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많이 작아요.
보통 절반 정도? 3분의 2 또는 절반? 대충 없어요. 왜냐하면 실험값이거든. 계산하기 어려워요. 마찰력을 계산한다? 누가? 어떻게 계산해? 왜냐면 굉장히 복잡한 함수거든. 계면의 분자 간력, 물성, 그날 습도가 높으냐, 비 오는 날 자동차가 잘 미끄러진다. 실험적인 결과죠. 그러니까 비 오는 날은 살살 다녀라. 비 오는 날은 차를 좀 쳐다봐라. 잘못하면 차가 못 멈출 수 있으니까. 그죠? 작다는 건 알아요. 이 그림 그린 정도 스케일. 대충 절반 정도. 운동 마찰은요, 일정해요. 물론 정확하게 일정하진 않지. 이거 출렁출렁하니까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지만 대략 일정해. 실험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물체를 운동시키면서 측정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측정하기도 힘들어. 그래서 요 실험 데이터가 뭐 대략 맞을 거예요. 근데 대략 평평하기 때문에 대략 이 정도다. 그래서 마찰에 대해서는 대단한 정밀도를 기대하면 안 돼. 10%쯤 틀릴 것으로. 마찰력 모형 자체가 엄청 크루드한 모형이라서 그렇게 정밀한 모형은 아니에요. 실험에서. 마찰, 아시겠죠? 근데 정지 마찰, 여기가 최대 정지 마찰이고, 그것의 한 절반 정도 되는 게 운동 마찰 값인데, 그래서 마찰력이 갑자기 퍽 줄어드니까, 매스는 갑자기 퍽 밀리게 돼요. 갑자기 힘의 밸런스가 깨진단 말이야. 그래서 좌변의 가속도가 드디어 생겨요. MA는 왼쪽으로 지금 가는, 왼쪽으로 플러스 생각하고 있는 거죠. 왼쪽으로 F, 오른쪽으로 FK. 근데 얘가 작기 때문에 직전에 평형을 이루고 있던 요 F 값은 이거의 거의 2배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한 값으로 갑자기 가속도가 뻑 하고 생긴다. 밀리는 순간 엄청난 가속도가 생기면서 운동을 시작하게 돼요. 그러나 이게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게 출렁출렁하지만 대충 힘이 일정해. 그래서 요 외부에서 가한 힘을 더 많이 늘리지만 않으면 일정한 힘으로 가속시킬 수도 있고, 심지어 이렇게 일단 밀리기 시작했어. 이제 일단 밀리기 시작하면 정지 마찰이 아니거든요. 그때부터 계속 같은 운동 마찰인데 그 상태에서 힘을 살살 줄여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힘을 살살 줄였다고 합시다. 사실 3번은 생각하기 나름인데 3번은 내가 힘을 줄였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힘을 줄였어. 외부에서 요 가하는 요 F를 줄여. 앞에 밀기 시작하려면 상당한 힘을 가했어야 됐잖아요. 이 정도 힘을 가해야지 밀리는데 FS 맥스만큼 가해야 밀렸는데 이번에는 요 FK하고 똑같을 만큼 힘을 내가 줄였다고 합시다. FK하고 힘이 완전히 똑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변이 0이 되죠. 좌변도 0이 될 거지? 가속도가 0이 될 수 있어요. 가속도 0이 된다고 정지한 건가? 아니죠. 관성의 법칙. 가속도는 0이지만 이때까지 증가한 속도, 왼쪽으로 가는 그 속도는 더 이상 늘어나진 않겠지만 그 속도를 가지고 있죠. 그 속도를 가지고 미끄러진단 말이에요. 미끄러지는 상황이죠. 여긴 관성의 법칙이 또 관성인데 여긴 정지한 관성이고 얘는 관성의 법칙이 등속도로 움직이는 관성이에요. 마찰력이 틀려요. 여기서는 정지 마찰이 작용하고 여기는 운동 마찰이 작용하지. 여기는 멈춰 있고 얘는 움직이고 있어요. 둘 다 1법칙이야. 가속되고 있는 순간은 2법칙. 2번부터 여기 이 사이 힘을 줄이기 전까지 책에 뭐 1번부터 6번까지 그림을 그린 이유가 그 힘 빼는 상황까지 동시에 설명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마찰력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힘, 요 수직 항력과 관련이 있어요. 그게 여기 나오는 건데, 마찰 계수와 수직 항력을 곱하면 마찰력이 되는데, 먼저 운동 마찰부터 봅시다. 운동 마찰은 수직 항력에 비례해요. 다시 말하면 물체가 면을 누르는 힘에 비례한다 그 말이에요. 물체가 바닥이랑 마찰을 하는데 바닥을 세게 누르면 마찰을 심하게 할 거잖아요. 살살 누르면 살살. 여러분들 지우개를 들고 연필로 글씨를 썼는데 그걸 지우개로 지울 때 빡빡 문지르면 잘 지워지겠지만 아주 살살 개미의 힘으로 지우면 잘 안 지워지겠죠. 그렇죠? 그 마찰력은 결국 여러분들이 면을 수직으로 얼마나 누르느냐와 비례해요. 또 실험적인 사실이에요. 비례할지 뭐 제곱이 비례할지 실험해봤더니 비례하더라. 실험해봤어요. 물리학은 항상 실험에서 출발해. 그냥 이론이었으면 수학이었겠지. 그래서 이게 왜 비례냐? 실험해봐서 비례라고 난 말할 수밖에 없어. 내가 해보진 않았어. 그 비례 상수를 뮤K라고 해요.
근데 얘도 힘이고 얘도 힘이기 때문에 비례상수는 단위가 없죠. 단위가 없고 크기가 뭐 0부터 1 사이 대략 그 정도 되는 값이죠. 뮤 K 운동 마찰 계수다. 운동 마찰 계수 뮤 K kinetic friction coefficient. 그다음에 정지 마찰 계수도 있어요. 정지 마찰 계수는 정의가 약간 틀려요. 좌변이 Fs max야. Fs max는 µs 곱하기 Fn이야.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는 요게 기억이 잘 안 되더라고. 좌변 우변이 마구 틀리니까 엄청 헷갈렸어. 나 이게 한동안 이게 FS인 줄 알았어. 그러면 문제가 안 풀리거든. 우변은 상수잖아. µs 일정한 값이고 Fn도 일정한 값인데 이게 FS는 일정하지 않죠? FS는 여기서 여기까지 변하잖아. 그래서 FS가 아니라 FS max가 그러니까 최대 정지 마찰력이 수직 강력과 비례하는 그 비례 상수를 µs라고 해요. 정지 마찰 계수라고 하죠. µs, µk. 저게 정의예요. 일반적으로 µs가 µk의 한 2배 정도 되는 거죠. 정지하고 있을 때가 마찰 계수가 더 크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바위를 밀면, 바위 미는 것보다는 트럭이나 기차를 뭐 이빨에 물고 막 당기는 그런 차력사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엄청난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엄청나겠지. 근데 일단 당겨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쉽다. 힘이 거의 절반으로 주니까 우리가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도 써놨는데 기억하셔야 될 게 정지마찰력은 증가하는 작용력과 균형을 이루는 힘이고 운동마찰력은 값이 하나예요. 변하지 않아. 그래서 균형을 못 이뤄. 내가 이렇게 가르쳐도 꼭 정지마찰이 일정한 값이라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 웃고 있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한 3분의 1은 이 최대 정지 마찰력과 정지 마찰을 구별하지 못할 것이야. µs가 변수라고 생각하는 친구 되게 많이 내가 봤어요. 그래서 뭐 그럴 수 있어요. 1학년은 다 그럴 수 있어. 저도 그랬던 것 같거든. 얘는 최대 정지 마찰에 정의된 값이에요. µs는. 오케이, move on. 보기 문제 하나만 풀어봅시다. 여러분 책에 있는 보기 문제인데 6.11인데 상자 뭐 매스 m이 있는데 수평면과 각도 세타 방향으로 수평면 아래쪽으로 밀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냐? 마찰이 있는 면이에요. 이런 문제는 일단 1차원이 아니죠. 수직에서 이렇게 내밀었으니까 2차원이니까 2차원이다. 벡터를 사용한다. 그죠? 사용하기 싫어도 써야 돼요. 2차 문제를 벡터를 안 쓰면 틀릴 확률이 마구마구 올라간다. 우연히 맞출 수도 있지만 그건 진짜 행운이에요. 그런 행운에 매번 기대할 수는 없잖아. 행운에 기대할 거면 왜 행운 복권 뭐 많아요. 그 인형도 있고 그렇지? 그런 거에 기대하시고 이 물리학엔 그딴 거 없으니까 벡터를 쓰세요. 지금쯤 좀 까먹으려고 했지? 다시 꺼내야 돼. 2차원, 그림이 2차원처럼 보이면 벡터를 반드시 도입한다. 티피컬한 전략은 자유물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매스를 점으로 표현하고 작용하는 힘을 다 화살표로 표시한다. 중력이 아래로 작용할 거다. mg 쓰고 수직항력 위로 작용하겠다. fn 쓰고 그 다음에 힘이 대각선으로 뭐 세타 방향 그렇게 표시해도 되는데 뭐 fx, fy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그림에다 fx, fy 이렇게 표시하고. 근데 여기서 약간 삐꾸는 뭐냐면 fy 그러면 보통 플러스 y 방향의 힘 그려야 되는데 그림에서는 또는 설명에서는 책에서 마이너스 fy 이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래로 가는 힘의 성분을 fy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fy, fxi 빼기 fyj 이런 형태로 그 책에 여러분 책에 있는 보기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나는 그 노테이션 따라서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성분분해 쓰면 오른쪽 fx, 아래로 fy. 그리고 이제 마찰력이 없으면 이 문제는 도대체 안 되죠. 왼쪽으로 마찰력 f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게 자유물체 그림이고요. 그런데 이거 가속되냐 안 되냐?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힘이 가한 요 힘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면 가속도 할 텐데 힘이 작다면 정지해 있을 거예요. 그건 알 수 없거든. 마찰 계수와 가한 외력의 크기에 따라 달라요. 일단 힘을 성분분해
했는데 이 세타 각도를 쓰려면 fx가 f 코사인 세타고 fy가 f 사인 세타 필요하면 세타 각도로 이렇게 바꿔놓을 수도 있겠죠. 저는 그냥 fx, fy로 계속 갈게요. 그리고 이렇게 성분분해까지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자유물체 그림을 2차원으로 잘 그리고 나면은 이제 운동방정식을 써야죠. 왜냐면 뭐 여러분들이 뉴턴의 후예잖아. 여러분들이 뭐 물리하러 온 거 맞지? 뉴턴 선생의 후예가 운동방정식을 축마다 x축 하나, y축 하나 이렇게 축마다 안 쓰면은 심히 조상님이 좀 마음이 흡족하지 않겠지? 당신들이 이걸 쓰는 순간 뉴턴 선생이 다시 살아나는 거야. 당신 옆에 나타나서 도와줄지도 몰라. 오, 착하다 내 새끼 그러면서. 좌변은 MA, 우변은 F. 좌변 MA, 우변 F. 이렇게. 자, X방향 쉽죠? X방향 힘이 FX하고 F밖에 없는데 뭐 플러스 X방향을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으면 MAX는 FX 빼기 스몰 F. 마찰력은 스몰 F로 보통 쓴다고 했으니까 그림에다 이거 쓸까요? 이게 Y방향은 MAY는 위로 FN, 아래로 MG와 FY 두 개죠? 마이너스 두 개. 이렇게 되겠어요. 자, 이제 이걸 풀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 문제에 주어진 게 없어. 그래서 일단 여기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거. 이 물체가 바닥으로 꺼진다. 뭐, 물체가 바닥을 뚫고 들어간다든가, 위로 점프한다든가, 그런 상황은 비정상적이니까, 그건 알 테니까, Y방향으로 가속도가 없겠구나. 0이겠구나. 좌변 0. 그걸로부터 우변에 이항하면 FN을 구할 수 있죠. 수직강력이 계산되었죠. 이제 mg 더하기 f 사인 세타로. 왜냐하면 이 힘이 Fy란 힘이 중력과 더해져서 물체를 더 세게 누르고 있잖아. 그래서 수직항력은 그거의 반작용이기 때문에 그만큼 커져야 되는 거죠. 중력의 Fy만큼 더해져서 mg보다 커져야 되겠어요. 자, 이제 뭐 구체적으로 여기서 이제 조건이 주어져야지 구체적으로 풀 수가 있는데, 여기서 뭐 마찰력이 FS를 써야 될지 FK를 써야 될지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F가 지금 값이 안 주어져서, 또는 스몰 F, 라지 F 값이 안 주어져서 그런데, 값이 주어지면 금방 여러분들이 판단하겠지만, 값이 안 주어지면 여러분들이 이제 경우를 갈라서 여러분들 설명을 해야 할 텐데, 이런 거죠. 어떨 때 정지겠어요? 작용한 외력이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작으면 얘는 정지 상태니까 마찰력을 정지 마찰을 써야 된다. 그죠? 좀 전에 저기서 배운 거잖아. 강요된. 일단 외우고, 접수가 안 되면 항상 저 그림을 기억하면 돼요. 이 그림. 이 그림에서 이 직선 구간이 정지 마찰이니까. 외력이 얼마만큼 가해져도 이 물체는 멈춰 있다. 미끄러지기 전에는 멈춰 있는 거니까. 최대 정지 마찰력 전에는 얘는 미끄러져 있다. 그래서 마찰력에 대한 조건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 숫자로부터 판단할 수 있지만, 얘 FN에다가 위에서 곱해서 최대 정지 마찰력 계산해 볼 수 있거든. 그 값보다 외력이 크면 운동 마찰을 써야 되는 거고, 그거보다 외력이 작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정지 마찰보다 FX가 큰가 판단해 보고, 최대 정지 마찰력은 뭐로부터 계산한다고? µS FN인데, FN이 상수가 아니지? 이 경우에 뭐죠? µS mg 더하기 FY란 말이에요. 이걸로부터 계산해가지고 그 값과 큰지 작은지 비교해서 그거보다 크다. 아, 그럼 운동 당연히 하겠네. 운동 시작. 그러니까 마찰은 운동 마찰 써야 되고, 그래서 µK FN으로 바뀌고, 그러면 방정식을 다시 써야죠. fx 빼기 fk라고 쓰고, 이 자리에 µk fn 쓰고, fa 다시 mg 더하기 fy니까 여기까지 어떤 가속도를 얻을지 계산할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한편 작다, 정지해 있다는 거죠. 정지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그러면 가속도는 당연히 없을 거고, 힘은 정지 마찰이고, 그게 이 방정식에서 요 fx랑 같아진다는 이야기죠. 외력은 곧 fs다. 오케이, 좀만 더 시간이. 마찰력을 확장해 봅시다. 마찰력은
접촉면에 작용하는 힘이었는데, 그걸 3차원 공간으로 날아다니는 예를 들어서 야구공이라든가 뭐 요즘 유행으로는 뭐 미사일 또는 비행기 날아가는 상황, 그런 상황과 관련 지으면은 항력이라는 그 힘과 마찰력이 관련이 있어요. 항력은 뭐냐면 유체, 플루이드, 기체나 액체 같은 거, 유동적인 물체, 유체에서 마찰력 역할을 하는 것을 부를 때 우리가 항력이라고 불러요. 항력. 영어로는 드래그 포스고, 순한글로는 끌림 힘이라고도 합니다. 끌림 힘. D 벡터. 드래그. 그래서 이 드래그 포스는 유체, 그러니까 기체나 액체처럼 이게 매질이 있어야만 돼요. 진공에는 드래그라는 게 없고, 진공은 마찰이고 뭐고 없는 거니까 기체가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이 일기압의 공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밀도가 높은 거예요.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공 던지는데 지장이 있어요. 자전거 타는 데도 지장이 있고, 자동차 달리는 데는 많이 지장이 있고, 비행기 날는 데는 엄청난 지장이 있어요. 미사일 날리는 데도 당연히 지장이 많지. 근데 이제 그런 걸 계산할 수 있어요. 적절한 모델링을 통해서. 근데 실험을 통해서 알아봤는데 드래그라는 게 속도와 관련이 되는긴 해요. 속도에 따라 드래그가 커져. 속도가 빨라지면 드래그도 커지고, 그 다음에 단면적이 넓어지면 드래그도 커지고, 그 다음에 그 유체 밀도가 높으면 드래그가 커져요. 예를 들어서 뭐 끈적끈적한 꿀병에다가 내가 사탕을 떨어뜨리면 굉장히 천천히 떨어져요. 밀도가 높으면 드래그가 크니까. 뭐 그런 것들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비례한 어떤 상수도 필요할 거고, 앞에 뭐 2분의 1로 왜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냥 개수예요, 이건. 앞에 C 개수고. 아는데 꼭 이렇게 V의 제곱에 비례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속도 1승에 비례하는 모형도 있고, 속도 2승에 비례하는 모형도 있고, 이거 둘을 적당히 짬뽕해서 써요. 보통 이제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는 드래그를 쓰는 경우에는 빠른 유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데, 유체가 빠르다 무슨 말이냐면 물체에 비해서 물체하고 유체가 이렇게 상대 속도를 많이 갖는다, 그런 의미죠. 상당히 뭐 그걸 이제 빠른 유체라고 표현해요. 밀도가 낮은 유체거나 아니면 물체의 속도가 과격하게 빠르거나 그러면 보통 이걸 쓰는데, 우리 주변에서는 골프공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골프공을 날리면 대부분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는 드래그 작용한다. 미사일이 날아간다. 비행기가 난다. 주로 이런 거가 됐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제 진짜 끈적끈적한 꿀단지에 파리가 빠졌다. 파리가 가라앉을 텐데 언제 가라앉을지 몰라. 아주 천천히 가라앉을 거니까. 그런 상황이 보통 속도에 비례한, 속도 제곱이 아니고 속도에 비례한 그런 거죠. 그런 건 이제 느린 유체 또는 끈적끈적한 유체. 대중 없어요. 뭐 속도에 꼭 1승 해야 됩니까? 1.5승은 안 되나요? 마음대로 하세요. 컴퓨터 있으니까 계산하면 되잖아. 실험을 해봤는데 이쪽 꼭 이렇게 바이폴라로 갈라지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이걸 조합해서 맞춰가고 있는 거예요. 정확한 모형이 없는 거지. 드래그라는 걸 알지. 속도에 관계 있는 걸 알아요. 근데 정확히 몇 승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1승 또는 2승. 할러데이는 2승, 이 빠른 유체의 모형을 예제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드래그를 뭐 이런 모형을 쓰면 되겠다. 그런 거고요. 드래그 포스를 사용하면 재밌는 계산을 할 수 있는 것이 종단 속력이라는 걸 계산할 수 있어요. 터미널 스피드라고. 터미널 스피드. 옛날에 이 정확하게 똑같은 제목의 영화가 있었어요. 터미널 스피드. 터미널 벨로시티였나? 터미널 스피드였나 모르겠네. 영화 제목이에요. 낙하산 타고 투입하는데, 낙하산 타면 속도가 더 이상 빨라지지 않거든요. 그 낙하산을 폈을 때 종말 속도가 있어요. 기호는 VT고요. 공기 중에서 자유낙하하는 어떤 물체 mg를 생각해 봅시다. 중력이 mg. 반대 방향으로 드래그 포스 D가 작용하겠죠. 면적이 좀 있어야 되니까 이 동그라미로 그렸어요. 크게 공처럼. 이거 운동방정식을 세운다면 이렇게 세워야 되겠죠. 위쪽을 y라고 했을 때 MAY는 위쪽을 플러스로 잡았으니까 D 빼기 mg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D 자리에 이거 그대로 집어넣고 2분의 C로 A V의 제곱. 앞에 C로 A는 상수고 결국 V의 제곱 빼기 mg. 자, 이건데 이걸 풀기에는 여기 써있지만 오른쪽 이게 푸는 거예요. 저렇게는 일반적으로 풀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 1학년은 저렇게 못 풀어요. 그래서 어떻게 푸냐? 이건 푸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피직스를 하는 거지.
피직스는 산수가 아니잖아? 저쪽은 보다시피 오비어스한 산수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산수야. 저기 피직스가 어딨어? 다 산수지. 피직스는 말로 때우면 피직스예요. 근데 말로 때우려면 머리를 잘 써야 돼. 입만 살아갖고는 되는 게 아니라 말로 했는데 맞아야 되잖아. 그래서 효과적인 걸 써야 돼. 자, 최종 속도에 도달한다고 했으니까 결국 속도가 일정해진다는 이야기고 더 이상 빨라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경험상 그렇죠? 낙하산 펴면 그 다음부터 천천히 내려오잖아. 에? 원래 자유낙하 생각하면 속도가 한없이 빨라져야 되잖아. 그럼 다 죽게? 낙하산 펴면 더 이상 속도가 빨라지지 않아요. 에? 이렇게. 아직 못 믿는 것 같은데 이쪽 계산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못 믿는 친구는 산수로 하면 돼. 산수는 그 피직스가 안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있는 거야. 피직스가 되는 친구는 여기서 끝나도 돼. 사실은 저거 꼭 필요하지 않아요. 자, 드래그 포스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죠. 아래로 떨어지면서 속도는 점점 빨라지는데 그때 요 드래그도 점점 커져요. 위로 끌어올리는 힘도 점점 커진다고. 근데 아래로 이 중력은 더 이상 커지거나 하지 않잖아요. 일정하잖아요. 근데 얘는 계속 커져. 그러니까 자꾸 커지다 보면 이 드랙이 mg랑 같아지는 순간이 온다니까? 우변이 0이 되는 순간이 와요. 그러면 가속도는 0이 되는데 그게 터미널 빌러시티의 조건이에요. 속도가 한없이 커져서 이 첫 번째 항이 두 번째 항이랑 크기가 같아지면 가속도가 0이 된단 말이에요. 그보다 그러면 더 커지면 뭐 가속도가 플러스가 됩니까? 위로 솟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봤어? 낙하산 피고 내려가다 다시 위로 솟아? 그럴 수 없겠지. 기본적으로 얘 마찰이랄까 반작용 같은 거야. 중력 때문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거란 말이에요. 이 에어의 마찰을 통해서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마찰을 갈 거 아니야. 주변을, 그죠? 여기 뒤에 막 터뷸런스가 일어난다고 막 난류가 일어나면서 그것 때문에 이 드랙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중력이 없으면 얘는 생기지 않아. 속도가 계속 커져서 얘랑 같아질 때까지. 같아지는 그 순간이 터미널 스피드가 되겠어요. 됐죠? 0 이항하면 금방 얻죠. 미분방정식 풀지 않아도 돼. 피직스를 잘 쓰면. 전쪽 권하지. 피직스를 내가 못하겠다. 산수로 하면 돼요. 산수는 그냥 미방이에요. MAY는 이렇게 쓰고 속도의 2차 항이고 나머지는 다 상수고 좌변에 속도의 1차 미분이 있으니까 가속도니까 dvdt다. 나머지 계수 앞에 있는 상수 귀찮으니까 알파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이 항에 쓰면은 v의 제곱 빼기 뭐 어떤 값 분의 dv 좌변을 v만의 함수 우변은 시간만의 함수 이 과정을 이제 변수 분리라고 저는 보통 표현하는데 변수 분리 v는 v 좌변은 v만의 함수 우변은 시간만의 함수 변수를 이렇게 분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각 적분할 수 있거든. 그래서 좌변 적분하고 우변 적분하고 따로따로. 오른쪽 적분 쉽잖아? 왼쪽 적분이 문제인데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게 사실 여러분 다 숙제로 줬던 거야. 일반 분리학에 많이 나오는 수학, 적분. 거기 이거 있었어. 오케이. 그래서 이게 분모를 팩토라이즈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제곱이니까 1차 항으로 바꿔. 빼기로 바꿔. 이거 할 수 있겠죠? 그러고 나면 이거는 x분의 1 꼴이니까 이런 적분이니까 이 로그란 말이에요. 로그. 그래서 로그의 뺄셈이 되죠. 로그의 뺄셈은 나눗셈. 그 다음에 초기 조건을 집어넣었어요. 최초 타임 v가 제로일 때는 마이너스 베타, v가 제로일 때는 분자는 베타니까 초기 조건, 나중 조건, 초기 조건, 나중 조건, 좌변 적분했고 우변 적분했고. 그리고 나서 우변에 이거를 감말하고 다시 바꾸고 끌고 다니기 귀찮으니까 그 다음에 로그 역함수는 익스포넨셜이죠. 익스포넨셜.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정리해야지. 베타에 대해서 v에 대해서 구할 거니까 v에 대해서 정리하면은 나머지는 뭐 스트레이트 포워드해요. 탄젠트 하이퍼볼릭 펑션이 되죠.